군대가 좋아 MC 최정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을 도는 교내 순환 셔틀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캠퍼스도 워낙 넓고 또 공대는 관악산자랑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공대에는 이렇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서울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제1공학관입니다. 제1공학관은 흔히 301동 건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96년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무려 16층의 높은 건물이 관악산 덕에 우뚝 솟은 모습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슈퍼 301동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셔틀버스가 한창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 온 것 같죠? 내릴까요? 네, 여기가 바로 슈퍼 301동 제1공학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건물 외벽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주변 관악산의 정취를 비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탐방할 학과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 전기정보공학부입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할 건데요. 오늘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진로 적성 탐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군대가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네. 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공대까지 찾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학과 때문에 여기 찾아왔죠? 전기정보공학부요. 네,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전기정보공학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정보공학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전자제품이요. 학과 이름이 전기정보공학이니까 스마트폰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과거에는 전전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던 학과예요. 90년대에 전기, 전자, 제어계측공학 이렇게 세 가지 학과를 합쳐서 전전제라고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 세 가지 통합된 학과가 지금의 전기정보공학부입니다. TV나 냉장고처럼 우리가 늘 접하는 전자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GPS 같은 그런 첨단 통신기술, 그리고 반도체나 전력 시스템까지 정말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한 명씩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석산고등학교 3학년 김진출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차상균 교수님과 제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고등학교 2학년 백경민입니다. 저는 제가 진로 선택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컴퓨터공학과와 전기정보공학부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수님을 만나서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학교 3학년 양승무입니다. 저는 평소에 전자공학과에 관심이 많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상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상구 교수님의 연구 활동과 서울대 전기정보학부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친구도 있고 공주, 광주 이렇게 멀리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멀리서 찾아오는 걸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서 빨리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싶어하는 교수님을 불러볼까요? 네. 그럼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차상균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공대가 좋아 6회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 전에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한테 공대를 소개하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질문 답변 시간에 앞서서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전기정보공학이 어떤 학문이고 또 오늘은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전기정보공학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은 전기전자공학 혹은 컴퓨터공학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정보공학부가 다루는 그 분야는 아주 넓은데요. 우선 한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물리 분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레이저 이런 쪽을 공부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린다든지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전기 자동차 같으면은 그 모터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칩이라든지 혹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CPU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휴대폰이 있으면은 그 휴대폰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망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어공학 분야가 있습니다. 제어공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시스템, 복잡한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뭐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를 제어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낄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모든 어떤 그 복잡한 시스템에 다 들어가는 그런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기술들이 전부 다 이 전기정보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부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전기정보공학 분야에 있는 분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미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니까 이제 전기정보공학이 어떤 걸 배우는 학문인지 잘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앉아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린 중학생 친구부터 이제 입시 준비를 앞두고 있는 바쁜 고3 수험생까지 교수님에게 직접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교수님은 학창시절에 진로나 적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부의 소스가 제한돼 있었어요.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 지도를 따랐던 것이 저한테는 아주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온 친구들 굉장히 교수님 잘 찾아온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교수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전기정보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대학교에 자연계열로 들어와서 1학년을 보낸 다음에 전기공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생각은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공 분야를 하게 된 거는 대학원을 제어교측공학과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 대학원을 석사를 하고 졸업해서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처음 마침 생겼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전화도 제대로 없던 그 시대에 정보화 사회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쪽 컴퓨터 쪽 소프트웨어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연히 데이콤이라는 그런 직장을 선택을 한 게 결국은 내 현재 전공을 택하도록 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된 거죠. 아, 그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수님의 전공이 선택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연구실 이름인 페타바이트 스케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이건 어떤 걸 연구하는 분야인지 세부 전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기술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으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모리상에다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페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메모리에 관리할 수 있을 수준으로 발전을 곧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박민지 학생부터 시작해 볼게요. 전기정보공학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으로서 학교 공부 외에 어떤 체험활동을 하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꼭 전기정보공학에만 한정된 건 아닌데요. 엔지니어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그런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체험이면 뭐든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독서를 한다든지 혹은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려운 과목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여러 가지 매체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교과서와 참고서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주 과학을 좋아했어요. 과학은 아주 이 기본적인 원칙만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좀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실제로 어떤 현상과 연결하는 것이 좀 약하니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웬만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순위가 10등대로 밀려났는데요. 우리나라의 IT 순위가 많이 하락한 이유를 교수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IT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하드웨어 분야는 점점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소프트웨어 분야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시대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준비를 조금 소홀했는데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서 여기저기서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환경이나 엔지니어로서의 비전이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 중심적인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별로 안 했어요. 그 결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아주 그 고급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떤 좋은 엔지니어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은 중국이나 인도가 하지 못하는 아주 그 기술 집약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의 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런 것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분야의 메가 트렌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에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비싼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값비싼 하드웨어를 사지 않더라도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고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올려서 남들이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트렌드는 하드웨어 값이 싸지면서 그런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클라우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리 2를 아예 배우지 않는데요. 전기정보공학이 물리와 많이 연계가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물리 2를 미리 독학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전기정보공학 분야가 크게 한 6개 분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뭐 몇 개 분야는 물리에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뭐 전자물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전자파라든지 이런 쪽은 물리에 관련이 있는데, 꼭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물리 2를 공부해야 되느냐? 뭐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뭐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해도 좋지만은 꼭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들어오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궁금한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신입생들을 뽑는 면접 자리에 들어가신다면 학생들의 어떤 면을 주로 보고 싶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공학 전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면접을 볼 때 수학, 과학,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상상력, 창의력,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력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용기 갖출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정보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특정 책을 뭐 한 권을 보기보다는 신문이라든지 어떤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이 전기 정보 기술에 관한 그런 기사를 많이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프로그래밍 하실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수님은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그런 오류를 줄이는 이 방안은 뭐냐면은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 테스팅하면서 그런 오류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메꿔 나가는 그런 것이 그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혹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하는 법입니다. 김상열 학생의 질문을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질문을 들어보니까 학과나 입시 관련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 질문의 수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학과의 미래 전망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온 친구들이 전기정보공학부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로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회사나 연구소는 아주 다양합니다. 전력 분야, 통신 분야, 반도체 분야, 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데요. 엔지니어로서 일단 계속 가는 길이 있고요. 그럼 엔지니어로서 한 20년을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이제 고수가 돼서 아키텍트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어떤 시장을 보는 능력이 있다. 소위 말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나 혹은 최고 경영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 그러면은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뭘 하더라도 기술자로서 어떤 깊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다음에 많은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최정문의 공대가조와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이미 방송을 보셨어서 어떤 질문인지 짐작이 되시죠? 네. 공대가 좋은 이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로서 혹은 제가 만든 도구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국 이런 기분은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느꼈던 그 기분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학생들이 전기정보공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대학에서도 이런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오늘 유익한 시간 됐나요? 네, 학생 여러분들의 이런 힘 있는 대답을 들으니까 저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하시는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이생생이라는 이름의 학생복지센터입니다. 이름의 앞글자인 이는 전기, 일렉트리컬을 뜻하는 거고요. 생생은 함께 상생하자, 활기차게 생활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과 함께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을 위해서 학습 도우미가 공부를 도와주는 공부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진로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다양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또 때로는 멘토를 초빙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특이한 점은 학생들의 인성이나 심리 상황을 살피는 인성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이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기정보공학부에 이렇게 유익한 공간이 있다는 걸 저도 같은 공대생이지만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오늘은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학과가 우리 앞에 찾아올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 신기했어요. 이런 프로가 있는 게. 교수님과 직접 상담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전기정보공학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다 알아갈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평소부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교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꿈이 더 확실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학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전기정보공학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